협력은 우리 종의 생존의 핵심이다. 우리의 진화적 적응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적자라는 개념이 신체적 적자와 동의어가 되었다. 네, 여러분 적자 생존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사자가 귀여운 얼룩말을 막 가서 뒤에서 덮칩니다. 불쌍한 얼룩말은 비명을 지르다가 목을 물리고 결국 죽습니다. 사자는 그 얼룩말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자를 얼룩말 살해 혐의로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연의 세계에선 자유로운 일이야. 사자는 적자고 얼룩말은 부적자 아니겠어? 즉 포식자가 피식자를 잡아먹고 생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사자한테 얼룩말 사냥을 못하게 하면 사자가 굶어 죽을걸? 적자 생존의 스토리는 약육강식의 스토리로 이상하게 발전합니다. 우리는요, 자연의 법칙을 오해하고 있어요. 적자가 생존하는 건 일단 첫째, 맞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생존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이게 거대한 자연의 법칙 혹은 진화에 의한 당연한 원칙이니 인간 사회도 똑같은 기준으로 움직여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의례 우생학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사람을 선택적으로 번식시킨다는 것은 우생학이란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있었던 묵은 생각이었다. 플라톤은 국가가 번식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썼고 로마의 법은 기형아를 즉시 살해하도록 명하기도 했다. 네, 우생학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찰스 다윈의 사촌이자 영국의 과학자 프란시스 골턴. 프란시스 골턴은 그리스어 EU, 즉 우수하다는 뜻과 품종을 뜻하는 제노스를 합쳐서 유제닉스, 우생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뛰어난 품종에 대한 학문을 의미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즈음에 생물학자들의 상당수는 이 우생학이 우리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수한 종족의 유전자를 보존하자, 열등한 유전자의 번식은 통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는 6만 명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습니다. 사회 최하위층에 속하는 사람들, 빈곤층 혹은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들, 거린들,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은 더럽고 열등하고 글자조차 읽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인류의 미래는 이러한 정신적 결함, 신체적 결함이 계속 유지될 거야 라고 걱정했습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을 선택적으로 번식시킨다는 이 이론은 인류사적 대비극을 낳게 됩니다. 진화라는 일종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이상적인 방법은요, 어떤 경우에는요, 협력을 만들어내는 친화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인간만큼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친화력, 그런데 혹시 자기가축화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비슷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학자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자기가축화 가설은 자연 선택이 다정하게 행동하는 개체들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자기가축화 가설, 옳다면 우리 종이 번성한 것은 우리가 똑똑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친화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네, 우리들은 인간이 지금처럼 번성한 이유를 도구의 개발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혹은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최근 인류학적인 가설에 따르면 자기가축화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축화라는 말은 뭔가 어감은 좋지 않아요. 가축 같은 인간 이러면은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하지만 여기서의 가축화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바로 길들여진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 심지어 비친족한테도 따뜻하고 친근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연인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건 사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흥미롭게도 우호적이고 다정하고 미소 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럴수면 그럴수록 생존 가능성, 번식적 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친구도 많아지고요. 친구가 많아지면 뭐 소개팅도 더 많이 시켜주겠죠? 그러면 더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들을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특히 인간은 아주 놀라운 진화적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은요, 이 비친족 사이에 다양한 정서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입니다. 협력적인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을 일구게 되죠. 친근함은 복잡한 사회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적합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들은 전보다 더 친근하고 더 다정한 종으로 가축화되게 됩니다. 어려 보이는 외모는 개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어려 보이는 외모뿐 아니라 어리숙한 행동도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어려 보이는 외모가 개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례를 까마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까마귀는요, 어린 시절에 부리에 점이 하나 있어요. 하얀 점 같은 게 있는데 성체가 되면 사라져요. 그런데 성체 까마귀들은 서로를 공격적으로 대하면서 싸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하얀 점이 있는 까마귀한테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새끼 까마귀라 이거죠. 심지어 어른 까마귀한테도 이렇게 하얀색 점을 칠하면 다른 까마귀들이 공격을 안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콘라드 로렌츠를 비롯한 동물행동학자들은 귀여운 얼굴이 우리들한테 돌봄이라고 하는 선천적 해발기구를 활성화시키는 자동화된 신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귀여운 대상을 볼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건 곰곰이 따져보고 내리는 결정이 아니에요. 아이의 얼굴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돌봄의 감정을 유발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애들은요, 그게 동물이든 인간이든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됐던 주변 사람이 됐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변의 동종 개체들한테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한 새끼들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귀엽지 않은 새끼들은 귀여운 새끼보다 불리했거든요.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결국 긴 진화를 통해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아기를 귀여워하는 본능은 다른 종의 새끼를 볼 때도 활성화됩니다. 네, 우리들은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쭉 개들을 보고 내가 입양하고 싶은 개를 고릅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의 자리가 부족해지면 살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개가 새로 주인을 만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끼도 낳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바로 귀여운 개가 새 주인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뭐 귀엽지 않은 개한테는 좀 슬픈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긴 진화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가축은요, 주인이 포식자의 공격도 막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보금자리도 마련해 줍니다. 심지어 번식도 주인이 얘한테 번식적 기회를 더 많이 줄 수도 얘한테는 덜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피드백, 되먹임이 수십, 수백, 수천 세대 반복되면서 가축은 성체가 되어도 점점 귀여운 형태를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특히 인간과 가까운 동물, 바로 개나 고양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 자기 가축화 가설은 관용적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얻는 보상이 커졌을 걸로 예측한다. 동시에 이 가설은 감정 반응을 억제하고 관용을 베푼 후 돌아오는 보상을 계산할 줄 알았던 점에서 우리가 그 어떤 종과도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긴 수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요, 너무 짜증나고 싫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 사람하고 대판 싸우지 마세요. 회사 그만두고 때려칠 때 책상이라도 확 뒤엎고 나가겠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긴 세월 동안 사회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또 만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누가 나한테 뭘 줬는지 안 줬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인지 능력의 진화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은혜에 보답하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일입니다. 장기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가지고 대인관계의 대차대조표를 계속 적어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적 혹은 차별적 협력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개체 구분 능력입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요,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들을 알긴 알아요. 내가 뭐 새면 제가 나랑 같은 새야. 내가 물고기면 제가 우리 종에 속하는 물고기야. 이거는 식별해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닙니다. 철수, 영희, 민수, 민호 다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관대한 삶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범주가 나타나는데 바로 집단 내 타인이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우리 집단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같은 스포츠팀 유니폼을 입은 사람, 같은 동호회 사람이면 우리 집단이 된다. 십자가 목걸이 하나로 우리 편으로 여기기도 한다. 현대인의 삶은요, 이 능력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집단을 구분하는 능력이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법은 내가 장기를 기증해도 누가 받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이상한데? 이거는 귀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친족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앞으로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전제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주변 사람들을 도울까? 모두 모르는 사람에 대한 친화력이에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우리는요, 낯선 사람을 도울 땐 가급적이면 나와 같은 집단의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기가축화 가설은 우리가 친화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잔인한 악행도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을 비인권화하는 능력은 친화력의 부산물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사람만 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비인관화 시켜버립니다. 텃세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텃세. 이 텃세는요, 인간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악습입니다. 간호사 사회에서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간호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었던 의사 사회도 마찬가지였고 군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반 직장에서도 신참,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혹은 전학생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악습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 지내는 영역성을 보이는 동물에게서 흔히 관찰이 됩니다.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침입자를 쪼고 밀어내고 고통을 줍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는 이런 방법이 꽤 효과가 있습니다. 제한된 생태학적 자원은 내가 독점할 수 있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거대한 집단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 텃세라는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생태학적 영역은 고정돼 있지도 않고 어디까지가 내 영역인지 네 영역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타성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텃세는 주로 작은 집단,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인간사회의 텃세, 어떤 결과를 일으킬까요? 결국 텃세가 심한 곳엔 나는 그런 곳에는 취업하지도 전학을 가지도 그리고 이민을 가지도 않겠다라는 반응을 유발합니다. 작은 집단은 큰 집단의 부분이고 큰 집단은 작은 집단 중 텃세가 심한 집단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텃세를 부리는 작은 집단은 더 큰 수준에서 배척당하게 됩니다. 텃세를 부리는 집단 전체가 사회 전체에 텃세에 당하게 되는, 즉 베푼 대로 당하게 되는 거죠. 친화력이 불러온 부정적인 영향 두 번째는 바로 불안입니다. 정서적 불안이죠. 네, 우리가 귀여워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느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반대로 사회적 환경에서 우리가 호의적인 느낌을 받지 못할 때 심각한 정신적 불안을 느낀다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친근함을 느끼는 동물들 있죠. 개나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주변에 사랑하는 주인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는 대상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친근함의 대가입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던 연인이 떠났을 때, 친구들이 나만 빼고 어디 놀러 갔을 때 우리들은 힘들어하게 됩니다. 현대사회 우울증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러한 친근함의 대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는요, 과거에 비해서 무조건적인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친족들의 협력, 친족 간의 관계 같은 것이 사라지고 있고, 대가족 기반의 이제 마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느끼고, 그럴 때마다 강력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겁니다.